시험 평가 도중에 이렇게 안전하고 사고 없이 가는 게 드물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박수를 많이 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중급유, 독도나 이어도 이런 데는 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급유가 필요하고, KF21은 양산도 안 했는데 줄 서 있어요. 살려고 하는 데가. 굉장히 믿을만하다. 잘만 운용하면 해외에 팔 수도 있다. 우리도 그동안 국민들이 이 방위산업에 R&D비를 엄청 투자했다는 세금으로 팔아서 국민들 돌려주고 있잖아요. KF21이 핵심 과업 중 하나인 공중급유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한국의 방사는 K9 자주포 케이스 전차 지상무기, 그 다음에 F-50 공격기, 그 다음에 해군 함정, 잠수함, 이런 식으로 지금 전이되고 있는데, 이동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공군 무기 KF-21은 지금 다 만들어지지도 않는데 시험 비행 중인데도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전투기는 그동안 계속 우리가 미국에 의존했잖아요. 특히 전 세계 대부분의 항공기 엔진은 미국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의존해 왔는데, 이거를 기술 종속을 탈피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환호성이 큰 거죠. 다 우리가 뭐 미국에 사와 운용하고 있고, 특히 F-35 이런 것도 비싸잖아요. 항공기가 막 F-35 1,000억이 넘고 한데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독자 개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시제기를 6대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시험 평가 도중에 이렇게 안전하고 사고 없이 가는 게 드물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박수를 많이 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험 비행하면서 하는 게 공중급유. 한국에서 왜 공중급유가 필요하냐? 북한하고 이 평양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다, 사실. 대구에서 뜨나 청주에서 뜨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독도나 이어도 이런 데는 멀잖아요. 그럼 가면 왔다 갔다 하면 휘발유 뭐 그 항공유 다 써가지고 전초월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공중급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기 캐나다에서 연합훈련 하잖아요. 미국하고 또 레그플레이인가 하잖아요. 그런 거 하려면은, 장거리 가려면은 공중급유가 따라다녀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하고 계속 싸운다 해도 일정 위치에서 서서 공중급유가 계속 선회해 줘야 돼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또 기름 넣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공중급유를 하는데, 공중급유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 배도 수상함도 이 해상에서 보급할 때 제일 신경 써요. 함장들이 부딪힐까 봐서 근거리에서 파이프로 다 기름 받고 하거든, 보급품 주고. 그렇기 때문에 조함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부딪히니까. 그 배는 시속 20km도 안 돼요. 그 정도 천천히 가면서 하는데, 항공기는 뭐 500km, 시속 500km, 900km 이 사이를 막 고속으로 가면서 그 급유하는 그 급유기하고 전투기하고 거리가 5m에서 10m래. 아니, 고도 분리해가지고 그야말로 삐쩍삐쩍 쓰는 거지, 부딪힐까 봐서. 미국도 2015년, 2018년도에 공중급유에다가 죽은 사람 이런 거 있어요. 부딪혀가 충돌해가지고. 이렇게 막 엄청난 어려운 거를 이번에 해냈다. 작년에는 주간에 했어요. 주간에 시제기 5호기에서 K330, KC330 거기 공중급유 해서 성공했는데, 이번 5월 달인가는 야간에 돼. 야간에 한다는 거는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적외선 탐지기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고 야간에 잘 보이거든.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센서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계가 잘해. 기계가 한다순 치더라도 그야말로 막 신경이 바쳤을 거 아니에요. 부딪히면 죽으니까. 이거를 이제 성공했다. 한 번에 성공했다, 한 번에. 그래서 야, 대단하다 해서 박수 치는 거예요. 이거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뭐 미사일 발사 훈련, 급유 훈련 이런 것들은 중요하죠. 항공기가 이제 공중 급유를 하면은 한 50% 이상을 또 늘릴 수 있대, 작전 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이건 시험 평가에 있지만은 그야말로 무사히 했다는 거는 축하할 일이죠. 자주적인 전투기가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만들어내는 거는 일단 미국에서 사오는, 고가에 사주오는 돈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잘만 운용하면 팔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미국처럼 엄청난 부가가치란 말이죠. 그래서 KF-21, 그다음 지금은 FA-50 공격기를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 팔아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KF-21은 그 양산도 안 했는데 줄 서 있어요. 살려고 하는 데가. 그건 소문 입소문을 타고, 그 시제기 운영하는 과정에 막 각군 총장들이 와가지고 타보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는 굉장히 믿을만하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화를 줄일 수 있고, 우리가 잘만 운용하면 해외에 팔 수도 있다.
우리도 그동안 국민들이 이 방위산업에 R&D비를 엄청 투자했다는 세금으로 그거를 그동안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국민한테 돌려준 게 없는데 이제 함정도 그렇고 K9 자주포, K2 전타 이런 것도 팔아서 국민한테 돌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항공기도 그럴 시간이 왔기 때문에 더 좋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항공기 같은 경우도 엔진을 제외한 부분은 고장 나면 미국 부품 사다가 다시 끼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면 그럴 걱정이 별로 없죠. 현재 KF-21이 수출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KF-21은 그냥 지금은 소문이고, 근데 이제 항공기를 살려고 하는 나라들이 그동안 미국에 줄 서 있다가 왜 우리 쪽으로 오느냐? 우리는 가격대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KF-21은 사실 4.5세대, 5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전투기예요. 우리는 스텔스는 아닌데 스텔스에 가깝고, 실질적으로 개발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 미국이 기분 나쁠까 봐서 얘기하지 사실상 스텔스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 정도로 했는데 가격이 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줄 서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인도네시아하고 처음에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는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저는 잠수함 출신이기 때문에 잠수함 2012년대 세 척을 팔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세 척을 추가로 계약했는데 계약 발효를 안 했어요. 그냥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거든. 내부 정치적인 불안하니까. 이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인구가 2억 8천이나 된다고. 부존 자원도 많고. 근데 우리보다 GDP는 낮지만, 그래서 참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국가의 자부심을 느껴요. 우리는 돈 빌려서 산 적도 없어요. 다 우리 돈 주고 사고. 근데 그 인도네시아 살 큰 나라거든. 그런데도 계약해놓고 계약 발효를 안 해. 돈을 안 줘. 이거 KF-21도 공동 개발하기 1조 6천억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20% 정도. 근데 그것도 아예 못 주겠는데 재정 상태가 안 좋아. 그렇게 하면서 6천억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항공기 48대는 자기들을 공급해달라고 해놓고, 그런 와중에 또 트르키에서 개발한 칸 전투기를 산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그냥 국제관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뭐하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인도네시아는 워낙 큰 나라고. 그래서 그거 외에 다른 거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은 국제관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희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 한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는 빚도 안 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아무튼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첫 번째 살려고 하는 나라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뭐 사우디, UAE, 폴란드는 우리 FA-50을 이미 사갔기 때문에 한국의 성능을 알아요. FA-50은 경전투기지만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는 한국의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KF-21은 그보다 성능이 더 업그레이드됐다 알기 때문에 이런 날 살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완전히 끝나고 양산이 들어가 봐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것이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렇게 살려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UAE 같은 데가 살려고 하는 열의가 많다 이런 얘기 들려요. 근데 이제 그건 뭐 계약 써봐야 되는 거니까. 아무튼 항공기를 개발하면서 양산도 되기 전에 이렇게 많은 나라가 살려는 게 퍼스트 케이스다, 이런 데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최근 주목할 만한 K방산 소식을 전해주신다면요? 육군무기 중에서는 현대 로템에서 개발한 다목적 전술 차량, 이런 것들은 지금 미국의 해외 비기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래가지고 채택을 하느냐 그런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천무, 다연장 로켓포 이런 것들은 폴란드에서 샀고 이제 그것이 중동 쪽으로 이제 확산해서 팔릴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현무 같은 거는 성능이 엄청나게 좋다 소문이 났는데, 현무 같은 경우는 너무 커요. 등치가 크고 그래서 사거리 300km 이상, 그다음에 뭐 폭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는 대량 살상무기라 해가지고 미사일 수출 통제 지침에 걸려요. 그런데 언젠가 풀리겠지만 이런 거 육군무기에서는 그런 정도고, 해군무기 중에서는 뭐 잠수함, 이제 캐나다 시장만 터지면은 크고, 그 다음에 비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예넬레 근해에서 북한이 막 개전 초에 엄청난 공기 부양정으로 침투하거든. 그거를 막기 위해서 2.75인치 로켓, 유도 로켓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미국하고 협력을 했는데, 미국이 그것도 해외 비교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태우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것들 터지면 막 미국 시장은 일단 크니까 그런 것들이 희망적이고, 그 다음에 잠수함, 그 다음에 뭐 호위함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고, 공군무기는 뭐 KF-21 당연히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이런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그동안 다 유럽 합작회사 엔비디아에 사왔거든. 그런 것도 다 이제 우리가 독자를 장착하고 팔을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차기를 약속하는 무기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들어서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전투가 일어났는데 그때 한국의 KGGB
그게 이제 한국형 GPS 유도 폭탄이거든. 이게 뭐 사정거리 100km 정도 그래요. F-15에서 F-16에서 발사해 쐈다 그러던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성능이 입증되면 우리한테 살려고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 있어요. 우리가 북한의 주석궁을 공격하기 위해서 F-15K에서 발사하려고 사온 게 있어요. 그게 타우러스라는 유도 무기가 있어요. GPS하고 INS를 유도하는데 그게 사거리가 500km 정도예요. 이것도 지금 LIG하고 국가연에서 한국형 개발하고 있어요. 그 철룡이라는 거 개발하고 있는데 요것도 뭐 2027년도에 양산된다고 그러고 미티어 그것도 2027년 되면은 양산한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차기 무기 팔 만한 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죠. 앞으로 K방산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K방사는 이미 입소문이 나서 가성비가 뛰어나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 가격은 싸고 성능은 선진국의 유사 또는 이상이다. 소문나 있고 그다음에 이 데리버리 타임 배달을 잘해줘요. 어긴 적이 별로 없어요. K2 전차 같은 경우 폴란드에 2개월 먼저 보냈다고 하잖아요. 주문한 것보다 이렇게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술 혁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느 정도 팔면은 기술을 이전해 줘야 돼요. 그럼 거기서 다 카피해가지고 또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독일에서 잠수함 샀는데 우리가 다 기술 이전 받아고 지금 더 좋게 만들어내자. 이런 거는 노멀 현상이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기술 혁신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을 다변화해야 돼. 시장을. 지금은 유럽에 많이 팔지만 아시아 중동 쪽 지금 멀게는 남미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개척해야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굴곡이 없이 기복이 없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먼저 많이 호응을 해주고 그동안 우리가 많이 투자했는데 돈이 좀 들어오네, 돈이 되네 이런 인식을 줘야 돼요. 그래서 투자도 열심히 하고 주식도 많이 사주고 그러면은 K방산이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칭찬하는 것보다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에서 경계를 한다는 건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그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쳐줄 수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지난 17일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한국의 최신 구축함 다산정약용함이 건조를 마치고 진수됐습니다. 다산정약용함에 대해 알려주신다면요? 다산정약용함은 이제 정조대왕급 2번함인데 이제 배는 급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건조된 배의 이름을 따서 뒷번호 뒤에 함들을 다 모아서 무슨 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한국에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이렇게 있는데 다산정약용함은 정조대왕함에 이어서 두 번째로 건조되는 KDX-3 배치 2 K 사업 이름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5번째 이지스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9월 17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이제 진수가 되었고 길이 170m, 폭 21m, 경합배수량 8,200톤급 이게 얼마나 크냐에 대해서 이제 약간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이 이지스라는 것은 사실은 브랜드 네임이에요. 그 로키드 마틴이라는 미국 방사회사에서 생산하는 전투체계인데 전투체계는 레이더랑 컴퓨터가 결합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이제 전투 시스템을 모았고 이 전투 시스템을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구매를 하면 그게 이지스 구축함이 되는 거예요. 전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알레이버크라는 이지스 구축함이 있는데 이 정조대왕함에 비해서 크기가 작습니다. 거의 길이는 한 12km 정도 짧고 이런데 한국의 정조대왕함 그 다음에 다산정약용함은 이 지금 현재 규모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이지스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요거보다 더 큰 배가 지금 일본에서 건조 중이긴 합니다. 이렇게 커진 이유는 기본적으로 다산정약용함이 공격과 방어가 둘 다 중요해진 공수가 균형이 이른 함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직 발사 체계라고 해서 핵심 현대 전투함은 미사일을 얼마나 많이 장착하는지에 따라 사실 그 능력과 역량이 좀 갈려요. 그리고 미사일을 원래는 발사대 막 움직이는 터렛, 그 스타크래프트에 보는 것처럼 회전식으로 가고 이러면 공간이 활용이 안 돼서 수직으로 빽빽하게 세워가지고 배에 하나 집어넣으면 이게 미사일을 많이 탑재할 수 있거든요. 이 미사일 탑재량이 전 세계 이지스함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128기에서 96기 이용되는데 그리고 미사일을 제일 큰 미사일도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어용 미사일은 사실 한국, 일본,
미국 이지스함 다 똑같이 그 레이시온 RTX사의 스탠다드 SM2라는 미사일을 사용합니다. 요걸로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격추하고 공격용이 다릅니다. 공격용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방어용은 우리가 이지스 구축함에 수입해서 쓰지만 공격용 같은 경우에는 해성2 혹은 현무 4-2로 불리는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 혹은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탑재해가지고 공격력이 매우 셉니다. 이 외에도 이제 통합 소나 체계라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독일산 소나를 이제 세종대왕함 구축함에서는 이제 들어왔다가 이제 정조대왕급부터 지금 다산정약함 이게 국산 소나를 가지게 되는데 그냥 소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소나가 마치 하나의 기기처럼 사용해가지고 잠수함을 엄청 잘 탐지할 수 있어요. 이게 세계 최고급의 음파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고 여기다가 MH-60R 시호크 해상작전 헬기가 탑재됩니다. 그리고 스텔스 설계가 많이 도입돼가지고 기존 세종대왕함도 같은 이지스지만 레이더에 지금 그 다산 정약용함이 레이더에 좀 더 잘 걸리지 않고 이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이 부여될 겁니다. 세종대왕함은 탄도미사일 경보 그러니까 어디로 떨어진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요격 미사일 직접 쏠 수는 없어요. 이제 다산 정약용함과 정조대왕함만이 이 요격 미사일 쏘는 능력까지 합쳐서 완전한 미사일 방어 구축함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건조 기술이 함정 수출 세계화와 마스가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이지스 구축함이 현재 그 미국 해군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의 70여 척이 넘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건조 능력이 한국에 비해서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그 이지스 전투 체계를 담당하는 록히드 마틴이 배는 직접 만들지 않으니까 이거를 수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한국과 원래 협의를 했다가 중단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중동 수출하는 이지스함에 미국이 건조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법을 생각했거든요. 왜냐? 세종대왕함을 건조하는 거 보니까 한국의 조선업이 너무 발달했고 미국에 비해서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단순히 왜 차원이 다르냐? 설계도면을 주고 만드는데 걸리는 공기도 짧고 품질도 좋고 공기도 짧고 품질도 좋다는 거는 뭐 거의 대적을 못한다 이건데 이건 사실 한국의 조선 산업이 미국 대비 거의 100배 규모이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고 요거를 잘 활용해서 군함 건조라든가 미국의 해군력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게 바로 이 마스가 프로젝트 메이크 아메리칸 십 빌딩 그레이트 어게인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HD 현대중공업은 헌팅던 잉거스 이게 이제 군함 건조하는 미국 조선소인데 MOU를 맺고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리 조선사라서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최종 목표는 결국에는 미국 해군이 사용한 이지스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최종 목표인 건 맞아요. 그리고 이게 기술적으로는 확실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미 해군성 차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한국의 건조 능력, 그러니까 선박 건조 능력, 특히 군함 건조 능력을 이번 이제 정조대왕함이나 이제 다산 정약용함 이런 것들 보면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미국산 이지스함을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하면 최대 연간 5척을 공급할 수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미국이 연간 한 척 정도의 이지스함을 구축할 수 있어요. 미국 그 조선업 전체가 그거의 5배 정도의 전력 증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생산 능력이라든가 혹은 공급에서 우리가 미국 해군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산 정약용함은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과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대체로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를 건조해서 제대로 잘 사용하는 걸 보여주는 것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실증해 주는 거예요. 다만 이게 그러면 당장 이제 이거를 우리가 미국 이지스함을 건조해 줄 수 있냐 요것은 아니고 사실 정치적으로 많이 미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던 것은 사실이라서 당장 내년부터 이렇게 건조를 미국 함선을 우리가 건조한다 이렇게 되는 안 될 것 같으나 마스가 프로젝트는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가까운 시기 안에 미국 군함을 한국에서 건조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을 알려주신다면요? KDDX는 한국형 이지스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말했듯 이지스함이라는 건 사실 브랜드 네임이기 때문에 나이키나 뭐 이런 상표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한국형 이지스함은 기능은 비슷한데 미국에서 수입한 게 아니라 레이더부터 모든 것을 다 한국에서 제공한다. 단 엔진 빼고. 그래서 엔진을 제외한 모든 것이 국산으로 된 한국형, 한국 스타일 이지스 전투함이라 부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지스함보다 좋은 점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규모가 총 7조 8천억 원 예산으로 6,000톤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데 이게
이지스 전투함이 약 8,000톤이니까 이제 그냥 이지스함보단 크기가 작지만 기타 한국산 무기들을 많이 넣고 이제 비용도 이제 저렴하게 하고, 무엇보다 레이더가 원래는 수동형 위상배열 레이더 PSA를 사용하는 이지스 구축함에 비해서 A사 레이더, 그러니까 KF-21로 유명한 이제 장착해가지고 다른 레이더보다 좋다 이렇게 알려진 이 능동 위상 레이더를 이제 함선에 장착해가지고 탄도탄 탐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향상되는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인데, 목표가 2030년까지 건조를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이 지금 거의 어려워지고 있어요. 계속 하나오션,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이 싸우고 있죠. HD 현대중공업은 수의 계약을 주장하고 하나오션은 경제 입찰을 요구하는데, 2023년 12월 기본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1년 9개월 이상 표류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류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배는 군함을 설계할 때 3단계를 거치는데 개념 설계, 기본 설계, 상세 설계 이렇게 3단계를 거칩니다. 개념 설계, 이것은 하나오션이 땄어요. 하지만 기본 설계를 HD 현대중공업이 따서 본 설계를 하나오션이 따야 되나 현대중공업이 따야 되나,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을 지지하는 측은 기본 설계는 개념 설계는 일종의 스케치, 그러니까 대략적인 사양을 결정한 것이고, 기본 설계는 그 사양을 맞춰서 이제 어느 정도 도면을 그린 것이고, 그 다음에 상세 설계는 모든 도면을 다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계상 현대중공업이 맞는 것이 사업 진행에 유리하다. 근데 그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이 KDDX 사업을 뺏겨버리면 엄청나게 불리해집니다. 원래 배 해군 사업은 이제 상륙함, 그 다음에 수상전투함, 그 다음 잠수함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상륙함 같은 경우에는 HJ중공업이 주로 담당하고, 그 다음에 전투함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중공업, 잠수함은 하나오션이 담당했는데, 잠수함만으로는 이 해군력이나 군사 특수선 사업부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나오션이 생각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KDDX를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이고, 여기다가 양사 모두 기밀 유출 논란이라든가 서로 투sol을 낸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서 원래 대한민국 방산업계들은 경쟁을 하고 있어도 그렇게까지 심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고 이 업계가 좁거든요. 하지만 이 KDDX는 예입니다. 거의 일반 상용품 경쟁을 하듯이 치열하게 그 홍보 경쟁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거의 두 회사분들 거의 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봐도 너무 신경전이 치열해서 제가 한쪽 편을 편하게 쉽게 들어주기 어려울 정도로 좀 각 회사에 사원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해결 방안을 지금 방위사업청이 모색하고 있어서 일명 상생 협력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정치권들 중심으로 둘이 협력해서 공동 건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야기 나오는데, 솔직하게 기자로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녹화 시점에서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9월 말이 지나면 확실하게 결정이 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부끄럽지만 누가 이기거나 아니면 어느 쪽이 유리한 걸로 사업이 종결이 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치열하게 지금 서로의 논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첫 3,600톤급 중형 디젤 잠수함의 이름이 장영실함으로 결정됐습니다. 장영실함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면요? 장영실함은 장보고3 배치2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군함 건조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수상함, 그러니까 물에 뜨는 전투함 같은 경우에 광개토 1, 2, 3, 울산 1 이렇게 부르고 있고, 잠수함은 장보고 1, 2, 3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장보고 3의 두 번째 사양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장영실함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19일 이름이 결정되었고, 규모가 이제 3,600톤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존의 도산 안창호급, 이거는 장보고 3 배치원이었는데 이게 3,000톤급, 이 600톤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그 600톤 늘어난 것이 어디에 쓰이느냐? 미사일에 쓰입니다. 이 장보고 3 잠수함의 가장 큰 특징, VLS라고 하는 원래 수상함에 쓰이는 수직 발사대를 잠수함에다 넣어서 SLBM,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배치1은 6개, 배치2는 10발로 늘어나서 공격력이 약 40%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투체계 같은 것도 표적 처리 성능, 그러니까 수중에서 무슨 이상한 적 잠수함들이 몇 대 들어있을 때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개수나 속도가 늘어났고, 유선형 소나, 원래 소나는 평면 원통으로 했는데 이것을 유선형으로 처리해서 안테나의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잘 소리를 탐지할 수 있게 되었고, 잔망경 같은 것도 개량되었습니다. 여기다가 그 리튬 이온 배터리 탑재를 하는
최초의 한국 잠수함입니다. 원래 납축전지에 비해서 리튬이온 전지는 훨씬 더 에너지 저장 함량이 높아서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실용화를 했는데, 이 장영실함 같은 경우에는 일본 잠수함이 가지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에다가 플러스 AIP, 그러니까 연료 전지라고 부르는 이 추진기간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수중 잠수 기간이 3주 이상, 그래서 이제 거의 세계 최고 성능의 재래식 잠수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5년 10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진수를 한 다음에 2027년까지 배치될 예정인데, 이것을 이제 앞으로 2척이 다면 총 3척의 장보고 3 배치 2가 완성이 됩니다. 캐나다, 폴란드 잠수함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캐나다 잠수함 사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CPSP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규모가 최대 60조 원에 달하고 잠수함을 12척 확보하는 건데, 캐나다의 경우 4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중고 영국산 잠수함이에요. 그런데 캐나다가 생각보다 해군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 지구본으로 볼 때 잘 모르지만 캐나다가 영해를 담당하는 게 많고 북극해를 담당하는데, 북극해에서 러시아의 해군을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전력이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금 잠수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가 한국이 최종 후보, 그러니까 한국이 사업자의 마지막 후보 2명 중에서 1명이 됐죠. 이제 경쟁하고 있는 거는 독일 티센크루프 212 CD 잠수함인데, 사실 티센크루프 그룹은 우리나라의 스승이에요. 장보고 1, 2, 3 제가 말씀드렸을 때 1, 2가 다 티센크루프 그룹에서 만든 타입 209, 타입 214 잠수함 우리나라가 협력 개발 생산한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기술을 받아가지고 독자적인 잠수함 생산한 다음에 원조랑 지금 원조집이랑 붙는 상황이에요. 이래서 독일 잠수함 사업에서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12CD 잠수함이라는 게 최신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스텔스 성능이 특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요기 때문에 성능상으로 우위인데, 문제는 12CD 잠수함은 아직 설계 건조 중이라서 증명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제안하는 장보 3 배치 2 잠수함의 경우에는 이제 배치 1은 이미 실전 운용되었고 배치 2도 이제 건조가 됐으니까 실전 운용으로 증명이 된 거 하나, 그 다음에 납기 기간이 경쟁자 대비 3년 이상 빠르기 때문에 빠른 납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기술 이전도 열심히 해줄 수 있어서 캐나다의 일자리를 확보해 줄 수 있다. 요것도 굉장히 강한 포인트라서 제가 보기에는 특히 납기, 원래 이제 캐나다 해군은 9년 동안 12척을 공급하는 걸 요청했는데 우리가 6년 안에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캐나다 현지 인력 채용과 이 빠른 납기를 무기로 좀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거기다가 이제 영국 바콕그룹 등 캐나다 현지 업체들과 방산 협력을 하기 때문에 저는 캐나다 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2027년까지는 최종 사업자가 선정 예정이라 되는데 남은 1년 동안 또 독일이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요게 조금 걱정입니다. 폴란드 오르카 사업, 요것은 이제 8조 원 규모로 이제 하는 건데 3척 구매하는 겁니다. 요것도 경쟁업체가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고 가장 큰 라이벌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와 영해를 바로 끼고 있어요. 그래서 212CD 잠수함이 폴란드가 사용하고 앞으로 차기 잠수함 쓴 오르카 프로젝트가 사용할 배의 영역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현지화가 잘 됐다.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가 잠수함을 사는데 외국에서 남해안에 최적화된 잠수함을 우리가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폴란드 쪽은 사실 좀 우리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 비밀무기가 뭐냐? 일단 현지화 투자 1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서 이제 현지 MRO 시설을 건립하고 한국 수출입은행사에서 금융 지원하고, 그다음에 현지 국영 방산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식으로 45% 이상의 예산이 현지에서 집행되도록 요구하는 폴란드 요구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우리 비밀무기는 밥콕이라는 영국 회사입니다. 밥콕은 원래 이제 우리 장보고 3 잠수함의 어뢰 발사관이라는 여러 장비를 수출했는데, 이 회사가 그냥 잠수함 장비를 수출한 게 아니라 배도 건조하는 조선소예요. 그리고 밥콕이랑 한국이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영국과 한국의 동맹이 폴란드에 제안하도록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폴란드에서는 차세대 전투함 사업도 같이 진행돼서 잠수함보다 먼저 지금 결정이 났는데, 폴란드 차세대 수상 전투함을 건조하는 회사가 또 밥콕이에요. 그래서 폴란드는 이제 단순히 한국산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영국과 플러스 한국산 무기를 산다. 그래서 영국과 한국의 공동 마케팅으로 공격하는 것이 이 독일의 강력한 경쟁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카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